빠칭코의 첫 행운은 불행의 시작이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빨리 주식을 경험해 봐야 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식에 입문하고자 하신다면 시행착오와 실패는 누구든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이전 상편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4가지 사이클과 3가지 투자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남들이 실패하고 되돌아갈 시간에 벌써 몇 발자국 앞서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번 영상은 코끼리를 찾아가는 마지막 여정인데요. 시중에 얘기하는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막연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미국 지수를 매매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기준을 뭘로 잡는지 아리송했던 것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파트 3는 막연한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와 금융의 개념을 알려드릴 거고, 파트 4와 5는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과 미국 지수 매매의 기준을 간단하게나마 잡아볼 생각이거든요. 거시경제라는 큰 사이클을 알기 위해 경제와 금융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경제가 좋다, 나쁘다, 성장한다 라고 얘기할 때 GDP를 가지고 말하는 거거든요. 한 국가의 종합적인 경제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경제는 주로 3가지 주체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가게에 판매하여 수입을 얻습니다. 가게는 이걸 소비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생산에 필요한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죠. 정부는 기업과 가게에 세금을 걷어서 사회적 인프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시장에 구입과 지출을 하는 큰손이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나라와의 수출입은 국내 상품에 대한 소비 지출과 소득을 증감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금융시장은 소비나 지출을 하고 남은 재원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거래 흐름들, 즉 생산물의 가치와 그것을 구매하려고 지출한 금액, 지대, 임금, 이윤으로 분배되는 게 같다라는 삼면 등가 법칙인 GDP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 출근길을 위해 지출한 커피 한 잔은 그것을 생산한 자본가 카페 사장님과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 노동자인 알바생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커피를 판매한 가치에서 사장님의 이윤, 건물주의 월세, 노동자의 임금으로 분배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상적인 거래 행위부터 기업과 정부 단위의 대규모 생산과 지출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커다란 순환을 이루는 것을 국민경제 순환이라고 합니다. 결국 GDP는 거래의 흐름인 거고 모든 경제활동은 거래를 수반한다. 근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수 불가결하잖아요. 그러면 거래의 흐름은 돈의 흐름인 거네. 그럼 그 나라의 화폐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그 나라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M 곱하기 V는 명목 GDP라는 공식으로 설명하거든요. M은 통화량이고 V는 그 경제에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화폐가 평균적으로 몇 번 사용되었는지 나타내는 거죠. 통화량은 주로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조절하는지 한번 볼까요? 경기는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탄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호불항을 판단하는 기준은 잠재 GDP를 가지고 잡는 거거든요. 한 나라의 가용 가능한 생산 요소들을 모두 활용해서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 가능한 잠재적 경제 수준을 잠재 GDP라고 합니다. 경기가 너무 좋지도 너무 안 좋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기초 체력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실물 경기가 잠재 GDP 이상으로 올라서 플러스 갭을 달성하게 되면 경기는 호황기 상태다 보니까 초과 수요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위험이 있거든요. 이때는 경기 과열로 인해 신용이 팽창하는 버블이 만들어진다든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마이너스 갭이면 경기는 불황을 겪다 보니까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거든요. 이때는 생산과 고용이 떨어지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사회가 경제적인 고통을 받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신용이 축소되는 디레버리징이 발생하면서 금융 불안까지도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기의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금융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구사하는데요. 통화 정책은 주로 기준금리를 활용하는 편인데, 호황이면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식히고 침체면 인하를 통해 부양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준금리 추이를 본다는 건 그 나라의 경제 상태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시중 유동성이 조절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의도와 향후 경기 방향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금리를 통해 돈이 풀리고 회수되는 과정에서 시장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다른 복잡한 경제 분석들 잘 맞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냥 큰 흐름인 금리에 집중해도 우리가 대략적인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왜냐? 금리 사이클이 곧 경기 사이클이고 앞으로 도래할 4계절이 뭔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경기가 왜 관성을 갖고 기초 체력보다 오버슈팅 되고 언더슈팅 되면서 진폭이 커지는 걸까요? 아마 우리가 신용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 1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인 본원통화를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은행 1은 그 돈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A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A는 대출 자금을 갖고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돈으로 A는 의식주 같은 걸 구매했는데 재화를 판매한 대가로 B는 소득을 얻게 되고 그 돈을 은행 E에 예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은행 E는 다시 C에게 대출을 해주고 D는 다시 은행 3에게 예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용이 팽창하게 되면 거래인 V가 활성화되고 GDP가 레버리징 되는 거죠. 실제로 중앙은행은 돈을 100원밖에 주입하지 않았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1000원이더라 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통화가 승수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반대의 경우에는 신용이 축소되면서 GDP가 디레버리징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제하는 건데요. 은행에 주입했던 본원 통화인 돈의 양, 신용의 팽창 규모, 그 사이를 잇는 대출과 예금 금리 등을 조절하면서 경제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나마 통화정책과 실물경제 사이클의 핵심을 이해해봤는데요. 이제는 금융과 주식시장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주로 목표 기준금리를 맞추기 위해 돈을 풀거나 흡수하게 되는데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는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인상할 때는 돈이 회수되는 방식인 거죠. 그 과정에서 콜, RP, CD, CP 같은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인위적인 기준금리에 수렴하게 되면서 시중 금융기관들의 수급과 유동성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원리인 거죠. 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수준의 단기 자금 시장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투자하는 편인데요. 은행이 가계에 대출을 해준다든가 금융사들이 채권 시장에서 정부의 국고채나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게 되면서 장기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장기금리는 기업이 차입을 통해 투자를 결정한다든가 가게는 대출을 받은 돈으로 소비 지출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매입한다든가 정부는 재정을 조율하면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것처럼 실물 경제의 총 수요인 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로 시작된 돈들이 금융시장에서부터 실물 경제까지 퍼져 나가고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외부 변수인 환율 경로는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수출입과 시중 통화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의 매력을 느끼고
들어온다면 통화량이 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고, 환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과정에서 투자자인 우리의 위치는 자산 경로인 주식시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중에 돈이 퍼져나가는지 회수되는지를 보는 거고, 만약 돈들이 퍼져나갔다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풀린 돈들이 경기나 신용이 위축되면서 겁을 먹고 자금 시장에만 머물게 된다면 돈이 돌지 않아 경제는 돈맥경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경제와 주식시장의 회복은 더뎌지겠죠? 만약 돈이 부동산을 선택했다면 부동산 경기는 호황을 맞이할 것이고, 주식시장을 선택했다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상승 에너지를 분출하겠죠. 그리고 돈이 실물 경제를 택한다면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면서 물가를 자극시키는 등 결국 돈은 그곳의 매력과 위험, 기대 심리에 따라 선택되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98년도 외환위기는 단기 외국 자본을 끌어다가 재벌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대출해준 금융회사들의 신용구조에서 발달된 위기였습니다. 기업 경쟁력과 수출 가격 하락 충격으로 재벌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서 대출해준 은행들의 위기로 전이되었고,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하락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들이 위기를 느끼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었고, 투기꾼들도 개입하게 되면서 IMF 외환위기로 빠지게 되었던 거죠. 2015년에서 16년도는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불거지자 일부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절정에 달했던 시점이었고, 시중의 돈들이 마이너스 국채까지 쏠리게 되면서 국채 버블이 일어났었죠.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12년도 말 3.25%였던 기준금리가 17년도 말까지 1.25%까지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다른 선진국처럼 제로금리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금리로 풀린 돈들이 실물 경제에 가기보다는 저축성 예금, MMF, CMA 같은 단기 자금으로 쏠리게 되었는데요.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화폐 유통 속도와 통화 승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의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국지적으로 성장주나 테마주의 바람만 불었을 뿐 코스피 지수는 모멘텀 없이 장기간 박스권을 경험했었죠. 2020년에서 21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형성되었는데요. 가계의 부동산 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돈이 부동산에 쏠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의 기대, 제한된 주택 공급과 전세 수급 불균형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배로 폭등한 적이 있었죠. 비슷한 시기에는 미국의 전례없고 신속한 강력한 부양과 양적 완화, 국내의 시중 유동성 증가, 그동안 부동산으로 갔던 자금들이 이제는 주식시장으로 틀게 되었습니다. 공매도 제한으로 수급까지 개선되면서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개인들이 자금을 들고 주식시장에 쏠리다 보니까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가 3,266포인트를 달성하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시중에 풀린 돈들이 어디를 향하는지만 볼 수 있어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또 돈이 되돌아가는 신호도 포착한다면 위험도 피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는 국내 변수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시작되는 환율 경로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98년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 증권 투자 비중이 21년도 GDP 대비 59.6%로 높아졌는데요. 외국인 코스피 보유 비중도 대체로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경제 이슈와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은 꽤 오래된 현상이기도 하죠.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코스피 시총과 외국인 순매수와의 관계인데요. 외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팔면 떨어지죠.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힘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주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만 보고 환율이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고 내리면 올라간다 라는 거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국내 주식이 저렴해 보이니까 코스피에도 긍정적인 게 아니냐 라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맥락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관점이 생긴 것 같거든요. 외환거래는 수출입과 같은 실물적인 부분보다는 대부분 투기의 목적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와 채권,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의 매력을 느끼고 외국인들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수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거든요. 반대의 경우엔 국내 매력이 떨어지거나 위험을 느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원화 가치가 높을 때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 기업들이 좋을 때이고 코스피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런 과정을 안다면 우리나라의 최근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가려는 것과 코스피가 왜 바닥을 기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환율이 안정화되고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펼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이 과연 매력적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은 결국 국내 경제의 성장과 주식시장의 향후 실적 모멘텀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제 금리와 주식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경제가 화폐를 수반한 거래에 의해서 순환된다는 것을 봤고, 경제가 본질을 벗어나 사이클을 돌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금리는 그 나라 경제의 바로미터이고, 주식시장은 거시경제 사이클에 따라 순환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통해 마켓 타이밍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주식시장은 미래를 기대하는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그 방향과 유형은 돈과 기대 심리라는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었죠.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에 돈을 주입하게 됩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는 살아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걸 경색기라고 하고 주로 금리 인하기 초, 중기에 해당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금리가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주가는 유동성의 힘으로 실물 경제보다 먼저 상승하는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경기에 불확실한 요소도 남아있고 주가 상승이 실물 대비 앞서간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중간에 되돌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후 실물 경기가 회복해서 펀더멘탈이 받쳐주면 주가는 경기와 동행하게 되면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중앙은행도 경기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지만 그동안 풀린 유동성이 여전히 건재하고 기업의 실적도 좋다 보니까 돈과 심리가 긍정적으로 맞물리면서 이후 경제와 주가는 화랑기에 접어들게 되죠. 이걸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의 금리 인상은 악재가 아니라 경기 상승의 신호탄으로서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경기 과열을 우려한 중앙은행은 기초 수준보다도 더 높게 금리를 정점까지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경기와 기업의 실적은 아직까지도 우호적이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 심리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긴축의 고삐를 쥔 여파로 시중의 유동성이 점차 말라버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주가도 오를 만큼 올라 버블이 낀 상황이고 금리가 절정에 달하면서 예금과 채권이 대체제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자 주가가 힘을 잃는 역금융 장세가 도래하게 됩니다. 경기가 아직까지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끔씩 하락에 따른 반발성 되돌림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엔 경기도 같이 꺾이게 되면
돈과 심리가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 도래하면서 그동안의 상승이 완전히 막을 내리는 패닉 장세에 빠지게 되는 거죠. 투자의 대가 코스톨라니는 이런 사이클에 따라 매매 타이밍을 달걀 모형으로 빗대었는데요. 금리가 저점일 때 주식을 매수하고 올라가고 있을 때 홀딩했다. 정점 부근에 도달했을 때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이나 채권을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다시 저점까지 떨어지면 채권을 매도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구사했었죠. 어쨌든 여러분들, 금리에 따른 주식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보니까 뭔가 잡히는 것 같기는 하죠. 다만 이게 이렇게 100% 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마다 매번 변형된 기출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본성과 돈의 속성이라는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주변의 상황들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치 지금 미국은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좋은 상태이지만 연착륙을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당시 맥락과 상황을 분석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주식시장과 금리가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관계를 한번 볼까요? 파란색은 금리 인하기, 초록색은 인상기입니다.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오를 때 같이 오르죠? 시장의 경기 순환과 금리 사이클은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불황으로 인한 금리 인하기 끝에는 상승장이 도래했었고 인상기 말기가 되면 상승장의 끝이 다가왔었죠. 즉, 금리 사이클과 거시경제 사이클이 비슷하게 맞물리는 순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건데요. 다만 최근에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미국과의 비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경기 침체로 내릴 때 같이 떨어지지만 오를 때는 상승이 제한되고 기간도 어긋나는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시그널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역사적으로 사이클상 금리가 정점에 달한 그 시점이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시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타이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서 돈을 사고 파는 곳이 금융시장이거든요. 자금 제공자는 소비와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 대가인 기회비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보상을 원하게 되고 수요자는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을 얻거나 현재 소비 효용을 높이기 위해 돈을 빌리게 되죠. 이런 사정들이 만나서 돈의 가격이 매겨지는 게 금리인 겁니다. 금리 수준은 빌려가는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 채무 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쉽게 유동화가 가능한지 어떻게 빌려가는지에 따라 다 다른데요. 그중 국가가 발행하는 국고채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고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의 담보로 널리 쓰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무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가계의 대출금리를 책정하는데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채권금리로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채권시장의 동향을 볼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무위험 자산인 국고채 금리 위주로 보는 편이거든요. 채권은 만기가 짧을수록 요구하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향후 이자율 변화 위험이 낮다 보니까 시장에서 특정 선호되는 편입니다. 또 장기금리는 시장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국채라도 금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성향이 있는데 이걸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1년물 국채보다 20년물 국채 금리가 일반적으로 더 높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단기 국채를 1년씩 끊어서 2년 투자한 거랑 그냥 2년짜리 국채를 한 번에 투자한 성과는 같은 식으로 시장에서 금리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특정 선호 현상과 시장 참여자들의 향후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단기와 실제 장기 금리의 차이가 발생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라는 인위적인 단기금리를 조작해서 시장 친화적인 장기금리를 유도하고 경제와 금융시장을 통제하는 편인데요.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장기금리는 시장의 기대 심리와 사정을 알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금리인 거죠.
1년물, 2년물, 3년물, 20년물 이렇게 국고채 금리 수준을 하나씩 쭉 나열한 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1년물 이하는 인위적인 기준금리에 잘 따르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향후 미래 단기 이자율에 평균 기대가 반영되게 됩니다. 물가나 환율 급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금리 상승은 경기 호황, 금리 인하는 경기 후퇴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장기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사겠죠. 그 결과가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경기가 나빠질 것 같고 금리가 내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위험 자산을 팔고 장기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을 매수하겠죠. 그 결과가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게 되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은 단순히 시장 기대 심리를 넘어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상 장기 자산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꺼리거나 회수하게 되면서 신용이 축소되는 압박으로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경기가 실제로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론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금리의 절정 타이밍과 경기 피크 시점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경기 침체 신호를 미리 줬는지 한번 볼까요? 1974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경제는 7번의 굵직한 경기 침체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이는 파란색 구간은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차이인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인데요. 실제로 경제 위기가 온 회색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역전되면서 몇 발자국 앞서 신호를 줬죠. 침체가 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기업들의 이익도 같이 하락하기 때문에 미국 지수도 평소보다 깊게 눌리는 편이죠.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부양을 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축소되었던 장단기 스프레드는 경기 개선 기대와 함께 벌어지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회복 궤도에 오르게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경기가 절정에 달하면 또 축소되었다가 인하되면 벌어지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의 중단기적인 등락 사이클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시경제와 금리, 스프레드 사이클을 이용한다면 큰 마진 정도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량적인 시그널로 미지수 퀀트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포트폴리오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금리를 통해 주식시장의 마켓 타이밍을 알아봤는데요. 파트 4는 이제 우리가 미국 지수 매매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스킬적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주식은 장기 우상향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주린이 분들이 단순 장기 투자나 적립식 같은 별다른 대응 없는 바이앤홀드 투자를 고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연평균 10% 수익률이 나온다고 한다면 1번과 같이 매년 꾸준히 10% 수익률이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혹은 전문 실력을 요구하는 가치 투자나 기술적 분석 같은 액티브 투자자들도 바이앤홀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고점과 저점을 규명하고 매수 매도만 잘만 끊을 수 있다면 1번과 같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은연중이라도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2번과 같이 내가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들어갔는데 재수없이 금융위기가 와서 마이너스 50%를 맞아버렸네. 그 후 어찌어찌 겨우 버텨보니까 다행히 오르긴 했네 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3번과 같이 그동안 꾸준히 수익이 나긴 했었지만 마지막 실수로 마이너스 18%로 헛디는 경우도 있겠죠. 또 4번처럼 성공과 실패가 오락가락 반복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연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모두 연 10%로 갔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투자를 할 때 1번과 같은 꾸준한 상황을 기대하고 들어가지만 현실의 손익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이런 풍파를 다 맞으면서 내가 버티거나 지지부진한 지루함을 못 이기고 내 원칙에 벗어나거나 내 실수로 인한 손실과 폭락 장세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흔들리는 심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으로서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개미들은 시장 기본 수익률 10%도 못 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통해 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좀 공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이거나 폭락장이 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치는 시장에서 현금 비중이나 마이너스 상관관계 자산으로 분산 투자해서 변동성 자체를 줄이면 손익 비대칭성 효과가 줄어들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혹은 손실이 커지면 로스컷을 통해 손실 자체를 제한한다든가 중간중간 자산 간의 리밸런싱을 통해 위험의 균형을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거시경제적 사이클 관점에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라는 논리로 저점의 비중을 태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단기 스프레드와 같은 금리 사이클을 이용해서 위험자산 비중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실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사례를 한번 볼까요? 미국 지수 S&P 500을 보겠습니다. 1975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약 10% 연평균 수익률을 줬는데요.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긴 했지만 중간중간 급락도 나오고 긴 횡보도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굴곡을 겪다 보니까 시간 대비 연 10% 수익률로 수렴하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매수만 하고 장기 홀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평균 정도로는 근접할 수는 있을 거거든요. 다만 앞으로도 올라갈 것처럼 보여서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고 그냥 냅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IT 버블 붕괴가 와서 큰 손실을 봤었겠죠. 그리고 저가 매수할 돈도 없어서 싸게 살 기회도 놓쳤을 거고요. 혹은 내가 운이 좋아서 저점에서 잡았고 이제는 장기 우상향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적금처럼 적립 매수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4년 9개월 동안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대세 상승장에 올라탔었으니까 꽤 먹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08년도 금융위기 폭락이 왔네. 그동안 신나게 벌어들인 거 다 토해내고 고점에서 분할 매수 들어간 비중도 있다 보니까 손실도 좀 봤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리들을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대응하고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손실을 봤다고 해도 그 폭은 크지 않았을 거고 저가에서 저점 매수할 기회도 얻었겠죠. 그래서 내가 포트로 자산을 관리하고 사이클에 근접한 매매만 할 수 있다면 주어진 연평균 10%가 아니라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용하는 건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어 전략부터 볼까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기만 한다면 100% 비중으로 단순 바이앤홀드 투자가 가장 이상적인 투자이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IT 버블이나 금융위기 같은 역대급 폭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코로나 사태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하락도 중간중간 있기도 합니다. 94년부터 매수해서 21년까지 S&P 500을 현금 비중만 각각 다르게 해서 쭉 가져간다면 성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급락에 따른 손실률과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IT 버블과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40%에서 50% 급락했지만 현금을 90% 쥐고 있는 상태라면 손실률은 한 자릿수대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 성과도 보면 상승장에서 고비중으로 신나게 먹다가도 역대급으로 폭락을 경험하게 된다면 현금 90% 들고 있는 것과 성과가 별 차이가 없는 여리적인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현금 비중이 무조건 높은 게 좋을까요? 미국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부터 12년도부터 박스를 돌파하면서 지금까지 초장기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는데요. 상승이 누적되다 보니까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수익을 크게 깎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현금 비중이 적은 포트와의 성과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현금 비중은 수익성 감소라는 단점은 줄이면서 변동성 축소라는 장점을 늘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중만 다르게 해서 그냥 홀딩하는 것보다 상승 추세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장세가 불확실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좀 소극적이더라도 중간중간 현금 간의 리밸런싱을 통해 대비할 필요는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저점에서 100% 비중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30%가 올랐다면 플러스 30%의 수익을 모두 먹을 수 있겠지만 아무런 대응 없이 마이너스 30%를 맞아버리게 된다면 내 총 손익은 마이너스 9%로 손익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고점에서 주식을 절반만 매도해서 50%의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급락을 맞았다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5%의 하락만 맞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내 총 수익은 10.5%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면 상승장에서는 고비중으로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고 고점에서 현금 비중을 높여서 수익을 확정짓고 차후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확히 저점과 고점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 방식에는 상승과 하락을 각각 50대 50으로 가정하고 매월, 매년과 같이 주기적으로 1대1 동일 비중 리밸런싱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1대1로 들어갔다고 치면 주식 가치가 하락할 때는 주식 비중이 감소하고 현금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다시 동일 비중으로 맞추기 위해 현금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해주면 점진적으로 저점 분할 매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장일 때는 주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분할 매도가 되면서 수익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됩니다. 상승이 계속된다면 리밸런싱은 수익이 좀 깎아먹는 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단순 현금 비중과 다르게 해서 무지성으로 홀딩하는 것보다 폭락장이 올 때 더 적은 손실을 보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현금 비중만 다르게 한 홀딩보다는 손실률이 더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리밸런싱 효과는 추세가 없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박스권장에서 성과가 가장 좋게 나타나거든요. 잘만 활용한다면 횡보장에 대한 상황도 해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리밸런싱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주식과 마이너스 상관관계인 자산을 분산 투자해서 가져가는 거죠. 현금은 상관관계가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폭락할 때는 단순히 하락 변동성만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채권과 같은 자산을 같이 들어간다면 손익의 폭을 더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이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 음해관계에 있는 자산은 반대로 돌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서로 손익이 상쇄되면서 포트폴리오의 변동폭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주식과 채권의 관계가 항상 음의 관계는 아니고 어떤 때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지만 경제의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면서 음의 관계가 부각되는 편이거든요. 08년도 금융위기나 코로나 폭락장 때 주식은 급락하지만 채권 가격은 급등하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했었죠. 채권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변동폭도 높아지기 때문에 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장기 채권을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긴 것도 추세에 둔감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0년물과 20년물의 미국 국채가 괜찮은 편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주식과 채권을 1대1 비중으로 매월 리밸런싱 하게 되면 성과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수익만 놓고 봤을 때는 S&P 500을 바이 앤 홀드 하는 게 연평균 11%로 더 높기는 했지만 최대 손실률인 MDD는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22%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봤던 단순 현금과 1대1 리밸런싱 한 것보다 대체로 수익은 약 1.5%에서 2.5%가 더 늘고 손실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로 추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매달 1대1 비중으로 기계적으로 돌린 결과다 보니까 내가 시점과 비중을 어떻게 맺고 끊느냐에 따라 성과는 언제든지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여지가 있겠죠.
채권과 미국 지수의 추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채권 금리는 다른 조건들이 모두 일정하다면 한 단위의 자본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인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개도국 성장기에서 선진국의 성숙기 경제로 접어들게 되면 이렇게 금리가 대체적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와 투자보다는 자본의 양이 풍부해지면서 중립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에 입각한다면 채권은 구조적으로 상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신고점 부근에서 들어가는 게 역산간관계를 가진 자산을 싸게 매집하는 방법이겠죠. 물론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재정 문제로 인해 중립금리가 상승하고 채권금리의 수위도 전체적으로 높아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양의 관계로 좀 맛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만 여기 보이는 그래프처럼 전통적으로 주식이 오를 때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주식이 하락할 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올랐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음의 관계를 잘만 활용한다면 시소매매하듯이 양방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 채권을 한번 볼까요? 제가 현금 비중이라고 말을 했을 때 진짜 현금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돈이 그냥 놀게 되잖아요. 이때 1년 이하의 단기 채권 ETF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마치 예금을 들듯이 매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국내의 경우에는 코덱스 단기 채권 플러스나 머니마켓 액티브 같은 것들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SHV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처럼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게 거래가 되니까 황금성도 좋고요. 현금 비중을 유지하실 때 이런 단기 채권 ETF에 들어가시면 내 포트의 수익을 좀 더 늘릴 수 있겠죠. 다만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가격적인 손실을 보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단기물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금리 인상기 초입에 잡은 게 아니라면 손실은 나중에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정도로 작고요. 인상하는 시기만 주의하시면 되고, 오른 이후에는 오른 만큼 금리가 또 적용되기 때문에 연수익률도 차후 높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방어 전략은 로스컷인데요.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들어갔던 자산을 손절한다는 개념인데, 언제 어느 시점에 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퀀트에는 매월 말 현 주가와 12개월 전 대비 주가와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플러스이면 홀딩, 마이너스이면 손절을 하고 현금을 가져간다는 12개월 절대 모멘텀 전략이 있습니다. 실제 성과를 보면 00년 IT 버블과 08년 금융위기 때 로스컷 효과로 손실이 제한되었고, 이전 상승장에서 누렸던 포트폴리오 성과를 보존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왜 손실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개선되었는지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이겠죠. 그리고 상승장에 다시 들어가서 추세를 탄다면 상승의 과실을 계속 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2010년도까지는 로스컷 전략이 그냥 S&P 500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성과가 높게 유지되었는데, 이후에는 점차 축소되더니 최근에는 거의 바이앤홀드 방식과 성과가 수렴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손절에 대한 기준에 있었거든요. 특히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횡보장에서 성과가 구축되었는데, 하락 추세인 줄 알고 손절했다가 알고 보니까 거기가 박스 저점이었더라. 또 상승 추세에 뒤늦게 진입했는데 거기가 고점 박스네. 라는 식으로 잦은 손절이 나가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12개월이라는 긴 추세와 매월 말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해 코로나 같은 짧은 폭락장에는 손절이 나가지 못하고 하락을 맞다 보니까 단순 홀딩 전략과 같이 손실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총 결과로만 봤을 때 CBM 절대 모멘텀 전략의 연평균 수익률은 11.33%로 단순 홀딩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던 거죠. 뭐 어찌됐든 이건 결국 추세를 어떻게 판별을 할지에 대한 기준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기본적인 명제에 입각해 본다면 로스컷도 꼭 필요한 방어 전략이긴 한 거죠. 그럼 이제 공격 전략을 한번 볼까요? 공격 전략은 내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높은 성과를 보이는 자산이나 구간에서 비중을 태워 최대한 상승 추세를 누리는 거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덜 먹더라도 고점에서 확보한 수익을 지키고 손실을 덜 보는 방어 전략도 포트 전체의 성과를 높이기 때문에 공격 전략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즉, 추세에 대한 맺고 끊음을 잘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어느 자산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승 추세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수익에 대한 확률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퀀트에서는 이평선이나 N개월 이전 주가와 비교하는 계량적인 기준으로 추세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N개월 전 주가로 상승 추세를 판단하고 그중 성과가 높은 자산으로 자산을 재구성하는 것을 상대 모멘텀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어 전략인 로스컷을 섞어서 성과를 개선시킨 듀얼 모멘텀 전략도 있고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S&P 500, 신흥국 지수, 20년물 채권, 부동산, 금, 석유, 농산물 등 각 자산들을 N개월 전으로 상승 추세를 판단하고 매달 상위 3개 자산에 교체 투자하는 상대 모멘텀 전략을 보겠습니다.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다양한 추세 기준들이 있는데 대체로 단순 동일 비중으로 모든 자산에 투자한 것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높죠. 이런 식으로 달리는 말이 더 잘 간다더라 라는 방식으로 성과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는 S&P 500과 20년물 장기 채권만 상대 모멘텀으로 투자하고 로스컷까지 가미한 듀얼 모멘텀 전략의 성과는 어땠을까요? 그냥 S&P 500을 바이앤홀드한 연평균 11%보다 대체로 괜찮았지만 12개월 기준은 성과가 9.2%로 가장 미달했고 5개월은 14.76%로 가장 높았죠. 최대 손실률은 주식과 채권이라는 서로 다른 상관관계에 있는 자산에만 집중하고 로스컷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S&P 500의 마이너스 50.9%보다 낮은 손실률을 기록하긴 했었죠. 마찬가지로 계열수마다 서로 차이가 났었고요. 이런 식으로 공격 전략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내가 어떤 추세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천차만별인데요. 그래도 이건 기계적으로 매달 리밸런싱을 해준 퀀트의 결과이겠지만 우리는 금리 사이클과 채권의 저점 매수 타점을 배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추종하는 자산의 일일 변동성을 2배, 3배까지 증폭시키는 레버리지 ETP를 활용하는 건데요. 그날 1%가 오르고 떨어지면 2, 3%가 오르고 떨어지는 상품인 거죠. 이런 자산들은 손익 비대칭성과 음해복리 효과도 배로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 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는 편인데요. 그렇지만 내가 리스크를 잘만 관리하고 상승 추세를 탈 수만 있다면 양해복리가 기폭되면서 수익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셔도 되시거든요. S&P 500과 비교를 해볼까요? 08년도 금융위기 폭락으로 1배는 마이너스 50.97%이지만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81.35%로 하락이 증폭되었습니다. 음해복리가 세게 왔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는 약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리스크가 있었죠. 그러다가 2017년부터 미국 지수가 장기 우상향 하다 보니까 1배를 앞서가게 되었는데요. 중간중간 급락이 나오면서 1배와 성과 차이가 없어진 구간도 있었지만 장기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7.77달러로 1배를 1.7배씩 아웃퍼폼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하락을 하더라도 시장이 장기 우상향만 한다면 레버리지가 성과를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상승 구간에서만 투자를 했다고 쳐볼까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레버리지 수익률은 97.84%로 1배의 43.92%보다 2배 이상의 차이를 냈습니다. 양해복리가 기폭되면서 한정된 기회를 상당히 끌어올리게 된 거죠. 레버리지는 또 적은 비중으로 포트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S&P 500과 현금을 50대 50으로 동일 비중으로 리밸런싱으로 가져간 전략과 레버리지 25%와 현금 75% 비중으로 리밸런싱한 성과와 손실은 큰 차이가 없죠.
레버리지를 투자한다면 25%의 추가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 재원은 향후 급락할 때 저가 매수로 물을 타서 음해복리를 상쇄하는 재원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물타기와 미지수 3배의 레버리지 ETP를 활용한다면 제가 봤을 때 초보 투자자가 유일하게 안전하면서 인생 역전 수준의 대박을 잡을 수 있는 게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데 기웃거리면서 속세에 떠도는 것보다 그냥 이것만 하셔도 부자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타기 기법. TQQ 속슬 미지수 3배 레버리지 ETF. 이 두 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파트 5입니다. 우리가 이전 상편 영상에서 시장의 4가지 사이클과 3가지 포지션을 배웠고, 금융과 주식시장, 포트폴리오라는 대장정을 떠난 이유는 여러분들을 미국 지수 매매라는 종착점에 도달시키기 위한 여정들이었거든요.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지수를 어떻게 맺고 끊느냐?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기준을 참고하셔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들의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개량적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통계, 기술, 가치적 요인. 우선 통계와 이평선입니다. 통계는 역사적으로 S&P 500 지수가 사이클 크기별로 얼만큼 떨어졌는지 평균을 내보는 기준이거든요. 상승 추세 과정에서의 짜잘한 눌림들은 그냥 제외하고 좀 하락한다는 기준으로 단기 사이클 하락은 마이너스 10%, 중기는 마이너스 17.6% 전후, 패닉장은 마이너스 36% 전후로 평균적으로 하락합니다. 통계는 어디까지나 확률이고 평균이기 때문에 사이클 수준별로 판단해서 대략 그쯤에 분할 매수 하시는 게 바닥을 잡는 기준이 되실 겁니다. 미국 지수는 실물 경기가 괜찮다면 계속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얼만큼 오를지에 대한 상승 통계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하락 통계만 갖고 사이클상 저점 매수에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럼 뭐가 단기, 중기, 패닉성 하락이냐? 제 개인적인 기술적인 기준으로는 월봉상 21선과 30일 이평선이 월말 종가 기준으로 지지가 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거든요. 이평선이 100% 정확한 기준은 아니긴 하지만 20일 이평선 이내에서 하락하고 종가 기준으로 지지받는 것을 단기 하락이고, 20일은 깨는데 30일 이평선은 종가 지지한 하락을 중기 하락이라고 봅니다. 실물 경기는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지만 특정 이슈나 무언가로 인해 시장만 해프닝성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구조이죠. 패닉성 하락은 30일 이평선을 아예 깨버리는 대세 하락인데요. 주로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하락이 31선을 깹니다. 시장을 리셋시키고 다시 저점에서 대세 상승장이 오는 데사이클적 스케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사이클을 레버리지로 몰빵해서 저점에 들어가실 수 있다면 인생 역전 수준의 대박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볼까요? 대부분 중단기 하락들은 역사적으로 20일과 30일선 위에서 지지가 된 게 보이시죠?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20일과 30일선이 최저점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30일선을 깨는 하락들은 00년도 IT버블, 08년도 금융위기, 코로나 폭락장으로 실물경제 위기가 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깨졌거든요. 여러분들이 통계 기준으로 하락장에서 저점 매수를 잡으실 때 지금 하락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경기 침체가 오는 패닉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또 상황에 따라 사건이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그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 위기를 불러올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31선을 깨고 내려왔었는데 미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재정정책 덕분에
결국 침체 없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죠. 당시 시장은 패닉장 수준인 마이너스 35.6%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로 중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을 찍고 장기 우상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재료의 사이즈를 보고 통계적 타점을 미리 마킹해 보는 거죠. 일단 사이즈는 침체급일 것 같은데 패닉장 타점 마이너스 35.6%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다. 그래도 혹시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단기 눌림 타점은 마이너스 10%, 월봉상 20에서 30일 타점, 향후 중기 눌림 타점 마이너스 17.6%도 고려는 해두어야 되겠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최소 단기 타점부터 오면 첫 진입을 고려해 보거나 중위 타점의 전후 부근부터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기준을 잡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바닥을 잡는 걸 성공했다면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상승이기 때문에 해지 같은 방어 전략보다는 신고 부근까지 바이 앤 홀드해서 상승 추세를 최대한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기술적 분석으로는 우리가 상편에서 배웠던 추세, 지지, 저항, 패턴들을 이용해 볼 수 있거든요. 정확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러 관점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관성이고 돌파한 저항은 지지를 받거나 재견착이 되면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추세대를 그려보면 각도가 유지되는지 볼 수가 있고 각 파동들이 돌파했던 이전 저항점들을 그어보고 차후 지지가 되는지 잠시 깨더라도 다시 견착이 되는지 주시만 한다면 계속 홀딩해도 되겠죠. 이런 지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 과정에서 추가 진입하거나 재매수하는 눌림 타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주가는 특정 기간 특정 리듬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통계를 내본 후에 내가 눌림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의 대가 제시 리버모어는 이런 추세가 진행되는 눌림목에서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피라미딩 기법을 구사하기도 했었거든요. 추세를 타면서 비중을 모으다가 이렇게 견착이 실패가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컷하고 익절하고 나오는 거죠. 잘 보시면 추세가 전환되는 최종 고점에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렇게 전환 패턴도 활용하면 좋거든요. 지금까지 기술적인 요소였고 이제는 주식의 정석인 가치의 기준을 잡아보도록 할까요? 이전 원론 상편 영상에서 이익은 본질 가치와 실적 가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변동하는 실적 기반의 펀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심리가 반영된 상향 편의된 가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은 중단기적으로는 실적 가치 퍼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대중들이 만들어가는 추세와 심리도 하나의 시장이라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치 투자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지 않다 보니까 장기 상승 기회를 놓친다는 건데요. 주가가 본질 가치 대비 상향 편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 실적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퍼 배수를 부여해 주는지 보고 그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돈만 벌고 나오면 그만인 거죠. 마치 우리가 성장주를 투자하듯이 실적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당장의 상승을 정당해 줄 수 있는 밸류룸을 확보해 주는지만 보면 되는 것처럼요. 향후 이익의 성장의 한계는 어디이고 주가가 실적 대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았는지만 따져보면 되겠죠. 가치평가는 주가가 고평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려주지만 언제 본질 가치로 회귀하는지는 침묵하거든요. 지금이 본질을 넘어선 고평가더라도 시장이 계속 상승 추세를 준다면 기술적으로 수익을 즐기되 주가가 실적 가치 대비 많이 앞서갈수록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장 관성에 의해서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대중의 인식을 바꿀 만한 트리거적인 사건이 나타난다면 주가는 빠르게 본질로 회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적 가치를 기반한 올해 예상 포워드 퍼로 역사적으로 대중들이 부여한 허용 가능한 배수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이 급락했다가 본질 가치로 회복하는 시기에는
당연히 퍼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실적이 본질 가치를 넘어서는 중후반기 구간부터 대체로 올해 예상 포워드 퍼가 23배에 근접할수록 경계할 필요가 있고 24로 근접할수록 상당히 앞서간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익의 동향과 실적퍼의 비교를 통해 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볼까요? 미국 경제가 계속 확장하는 시기에는 미지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대사이클 상승장 안에서는 중간중간 중단기간에 눌림이 존재하는데 좀 눌린다 싶으면 통계상 평균 마이너스 10% 단기에서 마이너스 17.6% 전후 정도로 중기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평선 기준으로는 월봉상 21선과 31선 이내로 지지를 받고 다시 우상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단기 눌림은 우리에게 대세 상승의 중도 진입 매수 타점 기회를 제공하겠죠. 시장의 패닉은 갑작스런 돌발 변수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미리 신호를 보내주는 편이거든요. 그럼 사이클이라는 주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앞서 배웠던 금리 사이클과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은 우리에게 미리 신호를 보내줄 겁니다. 신호가 왔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상승 추세를 즐기되 포트폴리오 방어 전략인 현금 비중과 리밸런싱, 역상관관계에 있는 자산들을 점차적으로 분산 투자해서 방어 진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지수가 실적 가치 대비 너무 앞서가 있다면 우리는 비중 조절을 통해 리스크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패닉으로 갈지 차후 해프닝으로 끝날지 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패닉이 왔다면 매집했던 장기국채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적절한 통계적 타점에서 100% 비중의 레버리지를 진입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경제에 사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데사이클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탐욕을 느껴야 되겠죠. 지수가 바닥이 잡히면 우리는 100% 비중의 레버리지를 중장기간 신고가 부분까지 홀딩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온 미국 경제의 성장 신뢰가 이번에도 유효하다면 미지수는 1보 후퇴할지언정 2보 전진하게 되겠죠. 장기 상승 추세가 계속 유효하다면 레버리지는 단기 눌림 정도는 무시하고 양의 복리를 취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신고가가 넘어간 이후라면 레버리지의 양날의 칼인 음의 변동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최소 중간중간 현금 리밸런싱 하거나 부분 익저로 현금 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눌림이 왔을 때 기술적 추세정의 타점 부근에서 저점 재매수를 가미해 준다면 추가적인 수익과 함께 상승 파도를 다시 탈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시장의 코끼리를 찾아가는 주식 투자 입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참 장대한 여정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알을 까고 나온 주린이에서 바닷속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한 새끼 바다거북이처럼 온전한 주식 투자의 입문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 거죠. 앞으로 남은 주식 인생도 순탄치만은 않을 텐데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앞길을 비춰줄 등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코끼리라는 큰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 차후 유튜브에 올릴 영상들은 구체적인 팁이나 각 포지션들을 깊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 동행해 드릴 거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